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저는 최입니다. 세상 정말 긴박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가 넘쳐났죠. 이 백주대낮에 공원에서 전혀 모르는 여성을 무차별로 폭행을 하고 성범죄까지 일으켰습니다. 우리 서울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 부친 장례를 마친 뒤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러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말씀드린 것 외에 사건 사고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검찰 소환이 모든 뉴스를 압도했습니다. 솔직히 오늘 제목이 조금 지나칩니까? 이러고도 구속되지 않으면 그는 신이다. 제가 그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아니면 그는 치외 복권자일 것입니다. 하긴 민주당도 이재명도 자신들의 명문을 걸었으니, 정치적 명문을 걸었으니 지금 총력전입니다. 검찰 소환을 앞두고 민주당과 이재명은 1특검과 4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한다. 이렇게 윤석열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1특검이 뭘까요?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을 두고 하자는 것입니다. 4국정조사는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문제,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문제, 그리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 그리고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에 관련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 오늘 다른 방송을 준비했었습니다. 요 며칠 동안 우리에게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우리 경제 정말 어려워졌다. 저는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봅니다. 노동소득이 늘었지만 한국은 생산성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 문제부터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우리 노동 생산성은 OECD 37나라 중에서 33위, 솔직히 꼴찌입니다. 꼴찌 수준입니다. 노동 경제성은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러니 우리 경제가 이만큼 버티고 있는 것은 순전히 기술 격차를 갖고 있는 몇 개의 대기업 때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경제 전망치를 높이는데 우리만 하향이 되고 있습니다. 1.4%, 2.5% 이렇죠. 내년에도 1%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측이 많습니다. 이런데 지금 여야 협치는 사라지고 대선 연장선상에서 여야 간의 공방만 치열합니다. 누구 잘못일까요? 이재명은 이제 민주투사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자신이 살 길이라는 것을 깨달은 걸까요? 기꺼이 시지퍼스가 될 것이다. 솔직히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검찰청 앞에 마련한 연단에 올라 이재명은 시지퍼스를 거론했습니다. 알베르 까미 시지퍼 신화라는 책이 있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지프는 바위를 계속 밀어 올립니다. 정상에 올라가면 바위는 다시 굴러 내려가 버리죠. 그러면 또 바위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런 순환되는 고통에 빠져 있는 시지퍼스라고도 합니다. 이재명이 자신이 시지퍼스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그는 연단에 올라 대선 후보로 완전히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그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 걸까요? 적어도 그는 배이민이 뇌물이니 하는 잡범 수준이 아니라 이제 정치적 탄압을 받는 정치범으로서 완벽한 변신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지자들은 그가 연단에 올라 입장문을 읽을 때 함께 울었습니다. 검찰청 앞까지 몰려간 이들은 소주명에 따라 검찰청 앞까지 몰려나온 이들은 그 연설 한마디마다 연호와 함께 이재명 이런 연호와 함께 탄식을 보냈습니다. 그게 TV에 여과 없이 생중계됐습니다. 이것이 우리 민주주의의 현장이었으며 우리 민주주의의 수준이었습니다. 어떻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피의자 신문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습니다. 자, 좀 냉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FC 의혹으로 한 차례, 그리고 미래 신도시 개발,
그리고 대장동 의혹으로 2차례 소환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올해만 4번째 검찰 출석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잡범으로 4차례나 검찰에 소환되면서 구속되지 않고 버틴 정치인이 있었던가요? 대통령을 지낸 분들도 검찰청에 들어가면 거의 예외 없이 고개를 숙이고 나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정말 다릅니다. 아주 떳떳해 보입니다. 그가 스스로 예고하고 개딸들에게 소집령까지 내린 시간보다 약간 늦은 10시 25분경에 이재명은 청사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원고를 꺼내 읽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그는 이미 특별 대우를 받는 범죄자였습니다. 과거 이런 범죄자들이 있었습니까? 역대 대통령도 하지 않은 짓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하는 말들은 하나같이 적반하장이었습니다. 도둑놈이 거꾸로 몽둥이를 댄다는 겁니다. 그는 윤석열 정부를 그리고 자신을 소환한 검찰을 꾸짖었습니다. 그는 검찰을 검찰 뒤에 있는 권력을 꾸짖고 나무랐습니다. 벌써 4번째 소환이다. 죄를 희생제물 삼아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정치 실패를 감싸버리는 것 아니겠나. 참 놀라운 말입니다. 없는 죄를 조작에 뒤집어 씌우고 자신들이 치부를 가리겠다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아니겠나. 글쎄요, 검찰이 가릴 치부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놀란 것은 범죄 혐의를 받아 소환된 일반적인 정치인들처럼 그는 단순히 자신이 결백하다는 걸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훨씬 뛰어넘어 시종일관 윤석열 정권이 살기 위해 정직인 자신을 죽이는 것으로 사건을 호도했던 것입니다. 어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재명은 국민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정권은 결코 오래 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국민과 동일시해서 자신의 검찰 소환을 국민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행위라고 정리를 한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이 정치사를 공부를 하면 짐이 곧 국가다는 그런 부류가 있죠. 또 하나의 정치인들은 나는 제1의 공복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통치자입니다. 내가 곧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런 부류를 우리는 무엇이라 부릅니까? 독재자들입니다. 세계사에 유례없는 무혈 촛불혁명을 완성했던 우리 국민들은 반드시 다시 떨쳐 일어나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을 다시 만들어낼 것이다. 떨쳐 일어난다. 이게 운동권의 표현입니까? 아니면 북한의 표현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한마디에 이재명은 물론 민재인의 착각까지 녹아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몰락을 부른 것은 역설적으로 당시 새누리당 내부의 분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문재인과 이재명으로 대표되는 야당과 반정부 세력은 이를 세계사의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무혈 촛불 혁명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광화문에 시위를 벌인 것이 무혈 촛불 혁명이었습니까? 이재명 그때부터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까? 그는 자신이 잡범 범죄자로 소환된 검찰청 앞에 극렬 지지자 개딸들을 소집한 뒤에 연단에 올라 윤석열 정부의 삿대질을 한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정권의 탄압을 받는 민주화 투사라도 된 듯이 말입니다. 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다. 정권이 이 무도한 폭력과 억압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대가를 치를 것이다. 자신이 범죄를 수사하는 검찰을 두고 무도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는 검찰을 향해 정치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비회기일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제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다.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해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정치 꼼수는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라. 이 말을 바꿔보면 어떻습니까? 회기 때 영장을 청구하면 민주당은 분열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걸 자인을 한 겁니다. 그만큼 그는 당내에서도 이미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제발 비회기 때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주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회기가 시작되어 정기국회가 시작을 해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다면 그건 쪼개기 국회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민주당 내에서는 내분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재명이 불체부특권을 포기한다고 해온 그 말에 비추어서라도 체포동의안은 가결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가결이 되었을 때 법원은 제1야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는 그동안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해왔는데다가 이제 비명계의 반발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진다면 가결될 것은 솔직히 불보듯 뻔한데, 그때 벌어질 민주당의 분열상은 걷잡을 수가 없어서 이재명은 결국은 완전히 몰아갈 것입니다. 그걸 안 겁니다. 그래서인지 이재명은 이 와중에도 검찰을 향해 비회기의 영장을 청구하라고 지금 마지막 생떼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재명은 지난번 이화영 재판을 법무법인 덕수 쪽을 통해 그렇게 또 연기를 시켜버린 걸까요? 이재명이 자신을 이렇게 포장했습니다. 이 위임받은 권한은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했고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한 바 없다. 참, 도대체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습니까? 5급 배소인을,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던 배소인을 5급으로 앉히고 그 5급 배소인을 자신의 아내를 위한 종같이 부려먹고도 이런 말이 나오는 걸까요? 그래서인지 이재명은 이 와중에도 자신을 포장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까짓 소환조사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당당히 받겠다. 비틀어진 세상을 바로 펴는 것이 이번 생의 소명이라 믿는다. 어디 단두대라도 오른 것입니까? 이번 생의 소명이라고요. 제게는 마지막 절규처럼 들립니다. 그 뒤에 한 말은 내 귀를 의심케 한 말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리도 뻔뻔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는 이제 스스로를 속이는 경지에 오른 것입니까? 이재명의 말이 이렇습니다. 어떤 고난에도 굽힘 없이 소명을 다하겠다. 기꺼이 시지프스가 되겠다. 이재명은 연설이 끝에 이처럼 자신을 민주투사로 완벽하게 변신시켰습니다. 수많은 정치인을 봐온 제가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는 검사 독재 정권은 저를 죽이는 것이 필승의 과제겠지만 제 사명은 오로지 민생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은 죽여도 민생은 살려라. 아무리 이재명을 소환해도 정권의 무능과 실정은 가릴 수 없다. 참 대단한 분입니다. 그는 이틀 전부터 느닷없이 국가폭력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는데 어제도 연설의 끝을 국가폭력이라는 말로 장식을 했습니다. 윤석열은 독재자이고 따라서 검찰의 수사는 독재자의 하수인이 벌이는 국가폭력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렇습니다. 국민을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해야 하는 정권의 국가폭력에 맞서 흔들림 없이 국민과 함께하겠다. 소명을 다하는 날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제발 저는 그 국민에서 좀 빼주십시오. 이로써 이 대장동에 이은 백인동 개발비리 자범은 독재에 항거하는 민중의 맨 앞줄에 선 투사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논평도 솔직히 저와 똑같았습니다.
이 강민국 수석 대변인은 자신을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누군가에 비유하는 모습에서 소름 끼칠 정도의 뻔뻔함과 분노도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그 논평의 끝이 이렇습니다. 이재명은 당당히 맞서겠습니다라며 헛세를 부렸지만 오늘 보여준 모습은 두려움과 조급함에 쫓기는 범죄의 힘이자 그 이상 그 이하의 모습도 아니었다. 어쨌든 이재명이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라는 제목과 검찰 출두 장소와 시간이 적힌 포스트를 게재한 것은 무슨 목적에서일까요? 그 포스트 다들 보셨죠? 언론은 대부분 개딸 소집용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소환 조사가 검찰이 정치 탄압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한편 지지자들을 향해 결집을 호소하며 사전 여론전에 나선 것입니다. 그 포스터에는 검찰에 출석하는 이재명의 뒷모습과 그를 향한 무수한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대조시켜서 극적인 효과를 연출한 사진이 담겨 있습니다. 솔직히 그 사진 잘 찍은 사진입니다. 이재명이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아주 재밌는 표현을 했죠. 검찰이 난데없이 백인동을 거론하며 저를 또다시 소환했는데 벌써 네 번째다. 저를 희생제물로 삼아 정권의 무능을 감추고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것이다. 자, 묻겠습니다. 과연 백현동은 이재명이나 민주당에게 난데없는 공격이었습니까? 난데없다는 말은 갑자기 불쑥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난데없다는 표현을 쓰죠. 그렇다면 백인동 개발 비리는 난데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언론이 집요하리나 많지 파헤쳐온 정치 권력과 지방 토 세력이 결탁을 한 문자 그대로 비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백인동 게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난데없다는 이재명의 표현이야말로 난데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 주변에는 뭐 1조 원이니 8천억이니 3천억이니 몇천억 단위의 불법 수입, 부당 수입, 그런 범죄 수익들이 운이가 되는데 솔직히 이재명 이전에 그런 몇천억 단위의 범죄 수익이 운이된 범죄가 몇 건이나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이 정말 당군 이래 최대의 정치 사격을 벌였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말입니다. 이 강성 지지자인 이른바 개딸들은 이재명 검찰 출석 때마다 우리가 이재명이다 라는 구호를 외치며 결집을 했습니다. 지난 1월 10일이죠. 이재명이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을 했을 당시 또 그로부터 18일 뒤 이재명이 대장동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을 했을 때 개딸들이 운집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일부 언론은 좀 듬성듬성했다고 썼습니다. 이제 개딸들도 이재명의 감추진 본색을 본 것입니까? 저는 그동안 이 방송은 물론 여러 방송에서 백현동은 대장동과 달리 언론의 추적으로 범죄의 전모가 대부분 드러난 사건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검찰 수사보다 언론의 취재가 한 발 더 빨랐던 사건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개발 사업에서 빠진 것부터 노다지 개발 비리의 시작이었습니다. 성남시는 한국식품연구원의 부지 토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나 파격적으로 상향시켜서 아파트 사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거기에는 100% 임대 분양이라는 명분이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이내 90% 일반 분양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백인동 개발을 둘러싸고 성남시는 토지 용도 변경 및 임대주택 비율 등 시행사에 인허가 특혜를 준 것입니다. 그 특혜 결과 3,100억이 넘는 노다지가 안겨졌죠.
검찰과 많은 언론은 이재명 성남시장과 정진상이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출마했을 때 캠퍼스 내부부장을 지낸 김인섭의 청탁을 받아 특혜를 준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재명이 이 자신의 개입을 순순히 시인할 리가 만무합니다. 이재명은 이번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검찰 진술서를 사전 공개를 했죠. 30장 정도 되는 검찰 진술서를 사전 공개하면서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이틀 전에 그게 뉴스가 됐죠. 자연녹지를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용도 상향한 것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지시와 그리고 국토교통부 요구 때문이라는 것이 바로 그 진술서에 있는 이재명 변명의 핵심입니다. 이재명은 이와 관련해서 당시 국정과제 비서관 주재, 청와대 대책회의 등에서 총 3차례 용도 변경을 지시한 일자, 그리고 국토부 협조 요청 공문 등을 열거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성남시의 질의에 한 답변을 속 뺐더군요. 성남시가 저기 판단해서 처리를 하라고 한 이 국토부의 마지막 답변 말입니다. 이재명이 그 뒤에 덧붙인 말이 이렇습니다. 나는 1원 한 푼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 범죄에는 동기가 있어야 하는데 배임죄를 저지를 동기가 없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이재명은 토지 용도 변경 조건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사업 지분 참여를 결정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개발사업 참여 임무가 없으니 임무 위반에 의한 배임죄는 성립이 불가하다. 그런데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를 지시한 그 이재명이 사인이 있는 그 공문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재명은 윤석열 검찰이 자신을 제물로 삼아 정권의 무능을 감추고 민심 위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의 주장을 딱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백인동 용도 변경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 요구에 의한 것이고 성남시는 용도 변경 이익의 상당 부분인 1,000억 원대 이익을 환수했는데 검찰은 민간 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고 조작한다. 참 그럴듯한 자기 변명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검찰이 이번 소환 조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합니다. 묻지마 기소를 위한 요식 절차에 불과하다고 검찰 수사를 통째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범죄 혐의 자체가 모두 조작이 된 거라는 주장입니다. 권칠성 대변인의 말이 이렇습니다. 대장동 비리로 1년을 넘게 탈탈 털었지만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한 검찰이 또다시 묻지마 기소로 야당 대표를 괴롭히겠다니 기가 막힌다.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장동 사건은 당군 내의 최대 사기극 게이트입니다. 그게 탈탈 트는데 하나도 나온 게 없는 사건입니까? 김만배, 그리고 박영수, 이재명 이 세 분이 모여서 한번 진지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누구에게 가장 책임이 큰 것인지. 저는 정말 그 세 사람이 만나면 어떤 얘기가 오갈 건가 궁금해집니다. 자, 이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은 진술서를 제출한 뒤에 조사에서 답변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거부를 한 겁니다. 이 대표는 올해대로 4번째 검찰에 출석했는데 이번 조사에서도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뒤에 답변을 거부한 것입니다. 알려지기로는 이재명의 진술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여 쪽 분량입니다. 이재명은 이 진술서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변명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략이 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을까요? 단적으로 이런 전략이 통해서 무혐의가 되거나 혹은 법정에서 무죄가 된 피의자, 피고인이 있었습니까? 생각해 보니 가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대부분 파기가 됐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이 아주 대표적입니다. 거부권을 행사를 한 다음에 1심에서 무죄를 받았죠. 근데 2심에서는 증거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결국 징역 2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어쨌든 이재명은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밤 9시 10분경에 조사를 끝내고 조서 열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8일 0시 1분에 정확히 날짜를 바꾸어서 딱 1분이 지났는데 검찰청에서 그 정문을 나왔습니다. 이재명이 말은 그렇습니다. 객관적 사실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데 검찰이 목표를 정해놓고 사건을 꽤 맞춰갔다. 이제 검찰이 답변을 내놓을 차례죠. 아마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오겠죠. 자, 이제 민주당 얘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6일 열린 민주당 의총에서 언론은 조홍천 의원이 했다는 말이죠. 이 혁신이 하는 거 보니까 엑스판이더만. 당 혁신은커녕 불러만 일으켰다. 뭐 이 같은 비민계 의원들이 말을 여과 없이 중계했습니다. 어쨌든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안을 했던 이 대의원제 축소,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죠. 이 대의원제 축소, 그리고 현역 의원 공천 불이익 강화 등 이 혁신 방안은 결국 무의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20명 가까운 비민계 의원들은 혁신위가 대체 뭘 한 게느냐, 자격 없는 혁신위가 제시했던 안건은 의총에서 논의할 가치도 없다, 이러면서 집단적으로 반발을 했습니다. 일부 의원은 지도부 총사퇴까지 요구하면서 의총장은 그야말로 이재명 성토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원내대표 박광원이 혁신위가 제안한 내용 자체를 무용지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나마 방어진을 펼쳤다고 합니다. 우리 당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들은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비민계 의원들은 혁신은커녕 초선비하, 노인 폄하 등 설화를 자초하고 심지어 가정사 논란까지 자초를 한 김은경 혁신위를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을 비롯한 지도부가 총사퇴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쏜 사람은 이낙연계라고 알려진 선운입니다. 박용진 의원은 우리 당은 혁신위가 자초한 불필요한 논란에 발목이 잡혔다며 이재명에게 아주 독설을 날렸습니다. 이렇습니다. 혁신위 인선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그런데 혁신위 구성부터 문제를 삼은 겁니다. 결국 대의원제 축소 등 혁신위 제안을 두고 상당수 의원은 당 분열만 가중시킬 뿐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할 필요가 없다며 부정적인 의사가 많았습니다. 이 민주당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비명계는 이재명이 대의원제를 손본 뒤에 자신의 구속 혹은 사퇴 이후에도 친명 지도부를 세우려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한다. 의총에서 이재명은 일절 발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정책내가 나서 혁신위가 제시한 방향대로 당이 가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명 혁신위가 아니었다. 의원도 당원의 일부이고 당의 미래를 결정하는 지도부 방침대로 가야 한다. 친명 혁신위가 아니었다고요? 정청래는 닷새 전 14일 최고위원회에서도 대의원제 축소를 반대하는 비민계에게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국민명령, 당원 명령에 대한 집단 항명이다. 어쨌든 의총에서 혁신위 제안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지 못하고 28일과 29일 이틀간 있을 워크숍으로 밀렸습니다. 그 워크숍에서 어떤 결정을 할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2023 이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책임을 두고 여성부와 전라북도 그리고 조직위원회 간에 내 탓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탓이다.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이다. 이런 공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전북도지사 김관영은 문제가 된 화장실 폭염 대책 등은 명확하게 조직위원회의 업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쯤 되면 이번 잼버리는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간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본인 책임을 숨기고 조직이 탓만 하는 비겁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관영은 잼버리 집행위원장이죠. 김관영은 16일 라디오에서 업무 분장이 명확하다며 전북도 책임론을 일축했습니다. 업무 분담에 따라 전북도에서 수행할 부분은 상수도, 하수도, 하수종말 처리장이었다. 그러니까 야영장 조성 문제와 이번 잼버리의 가장 큰 문제였던 화장실, 샤워실 문제와 폭염 대책 미비에 대한 책임은 전라북도가 아니라 조직위에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 조직위에 가 있는 공무원은 대체 어디 소속입니까? 또 하나, 그렇다면 약간의 비에 진창밭이 된 야영장과 갯불을 메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소금기로 인해 폭염을 피할 나무도 심지 못한 점 등에 대한 책임,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것입니까? 기반시설을 준비하는 전북도는 책임이 없다는 것인가요? 해당 업무를 담당한 조직위 시설본부 10여 명 중에 7명은 전라북도에서 파견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김관영은 정치인 출신입니다. 소명의식과 희생정신 그리고 열정은 정치인의 기본적 자세입니다. 이틀 전이죠. 이 국회에서 열렸던 이 전라북도 출신 이 정치인들과 그리고 도지사까지 이 간담회, 그 간담회에서 나온 말은 자기들끼리 꽁꽁 뭉쳐서 이번 잼버리 파행이 전라북도가 아닌 것이라고 해야 한다.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까지 있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정치인들이 가장 지켜야 할 그리고 가장 가져야 할 그런 정신이 무엇입니까? 소명의식, 희생정신 그리고 열정입니다. 그 세 개는 정신의 기본적 자세입니다. 지금까지 전인식이었습니다.